조선에서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소문이 정조에게 전해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신주를 멋대로 태워버리고 부모의 시신을 팽개쳐버렸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죄인으로 지목된 두 사람,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천주교가 엄격히 금지한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내팽개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신주를 태워버렸고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겁니다. 번듯한 양반 두 명이 천주교 때문에 신주를 태웠다는 이 흉흉한 소문, 조선 팔도에 일파만파 퍼집니다. 자, 그럼 정약용, 왜 이 소문이 뜨끔했을까요? 이때 죄인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윤지충. 네. 이 윤지충이 정약용의 외사촌 형이었거든요. 자칫 엮일 수 있으니까 정약용은 그저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얼마 후 정조의 지엄한 어명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윤지충, 권상현 두 사람을 참수하라. 우와. 참수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정약용에겐 어떤 후폭풍이 닥쳐왔을까요? 또 가족이니까 조사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여파가 없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후 이 진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조선에서 천주교는요 사악한 종교가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정약용은요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정약용을 싫어하는 반대파 조정 대신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막아줍니다. 끈끈하네요. 그럼요. 정조는요 자신의 지지 기반이자 개혁 파트너의 핵심인 정약용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곁에 두려고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조의 보호 속에서 관직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정약용. 그런데요, 1792년 정약용이 정조의 곁을 떠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 뭐 3년? 부모님 3년 돌아가시고. 부모님 상. 맞습니다. 당시 진주 목사였던 아버지 누구? 정재원.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정약용은요 조정에서 하던 일 다 내려놓고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고향 마제마을로 가서 3년상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사회와 단절한 채 지내고 있던 정약용.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조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정조가 정약용을 급히 찾았거든요. 왜 찾았을까요?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네. 있어요. 공석 중요한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이때 정조가 사활을 건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난 이곳 수원의 성을 쌓고 이곳을 상업과 농업의 기반을 두루 갖춘 새로운 도읍으로 만들 것이네. 난 바로 이것을 거점으로 이 나라 조선의 개혁을 시작하려는 것이야. 수원으로 옮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킬 도시를 만들자 정조의 큰 그림은 이거였거든요. 네. 자, 그런 그 엄청난 프로젝트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 정약용. 그렇죠. 정약용이었습니다. 자, 정약용도 정조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년산 중임에도 두말하지 않고 합류합니다. 정약용이 맡은 미션 뭐였을까요? 바로 신도시 화성 건축의 기초 설계부터 공사법까지 총망라해서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약간 정도전 역할 해달라는 거. 오,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정약용이 성을 쌓아봤을까요? 아유, 그러네. 공무원인데. 그래서요. 정조의 어명을 받은 그날부터 정약용의 방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와.
정약용은요 성 건축과 관련된 명나라 조선의 책들 이거 다 모아가지고 불철주야 팝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정약용은요 성설이라는 화성 건축 지침안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거기는요 총 8개 항목으로요 화성 건설지 핵심 사항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성의 크기부터 성벽을 쌓는 법, 기초 다지는 법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요 돌의 크기를 표준화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등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도 담겨 있습니다. 정조의 미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어 시설 설계 그리고 시설. 무거운 걸 옮길 기계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과학자네요 거의. 또 불철주야 책 파야죠. 꼼꼼하게 정조가 준 책을 팝니다. 그때 정약용이 설계한 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와. 자, 지금 보는 건요. 화성 성역 의교에 실린 화성의 일부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방어를 위해서 정약용이 설계안을 낸 부분이 있었어요. 자,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서? 가운데 거기. 가운데 성벽 앞 문 앞에 또 문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이중문. 맞습니다. 성문 앞에 견고하게 쌓인 성곽 옹성입니다. 아, 옹성. 네, 이걸 옹성이라고 합니다. 요걸 옹성이라고 합니다. 네. 옹성은요 생긴 게 항아리를 쪼갠 모습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혹시 저기 이 안에 들어와도 옹성 안에 가둬든지 공격하면 공격하려면 되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확실하네요. 네. 아이디어 대박이다. 그렇죠. 대박이다 진짜. 자, 이 밖에도요 백성들의 힘을 덜어줄 기계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정약용은 과연 해냈을까요? 해냈습니다. 정약용은요 공사 도구 역시 뚝딱 고안해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 정약용이 고안한 공사 기계 거중기입니다. 정약용은요 명나라 책인 기기도설에서 서양식 기어가 장착된 거중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선에서 그 장치를 제작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이 고민하며 방법을 찾던 끝에 기어로 작동하지 않고요. 그 10개의 도르래로 작동하는 조선판 수동 거중기를 만든 겁니다. 이 거중기는요. 무려 10톤이 넘는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정약용은요. 또 다른 도구들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유형거와 농로입니다. 유형거는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돌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수레입니다. 농로는 뭘 닮은 것 같아요? 크레인. 오, 좋아요. 돌이나 목재를 높이 올리는 데 사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동원된 그 백성들의 수고를 죽인 당시 아주 획기적인 기계였던 것이죠. 정약용의 역량이 정말 한껏 발휘된 조선판 신도시 화성.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와. 자, 지금 크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 중심부 여기 왕이 머무는 공간 행궁이 보입니다. 정말 대단히 크고 잘 만들어진 도시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엄청난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이 화성을 짓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8년. 바로 단 2년 9개월. 와. 2년 9개월? 네. 단 2년 6개월 만인 1796년 공사가 끝납니다. 화성 건설은요. 실학자 정약용의 수학적 재능과 과학자로서의 역량이 총동원된 걸작이었던 겁니다.
와. 화성은 정조에게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 묘소를 수원으로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농민들을 가지고 군사력도 확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농축돼 있는 것이 수원 화성이라는 것을 정약용이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그렇게 응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 건설을 성공시키며 이 정조의 확실한 해결사가 된 정약용. 자, 그런데요. 정약용의 다재다능함을 알려주는 또 다른 업적이 있습니다. 조선 백성의 목숨을 구할 책을 펼쳐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과회통. 그러니까 홍역 예방법과 치료법이 담긴 의학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약용이 또 왜 갑자기 의학 분야에 또 뛰어들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뭐 손대면 다 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때는 정약용이 복산부사를 지내고 있던 1797년. 당시 홍역이 크게 유행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약용은요, 조선의 의학서, 중국 의학서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맞는 치료법을 뽑아내고 정리한 거죠. 그렇게 1798년 겨울에 마과회통을 완성한 것이죠. 그 속에는요, 왕인 정조가 전염병에 대한 근심을 덜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 1799년 정조는요, 정약용을 지금의 법무부 차관격인 형조참의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정조는요, 생각했던 일을 형조참의 정약용에게 맡깁니다. 바로 전국의 형사 사건들을 재조사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정약용은요, 사건을 재조사해서 억울한 백성들의 누명을 벗겨주었죠. 백성을 사랑하고 억울한 일이 없게 만들려는 정조의 그 뜻을 정약용이 잘 받들고 잘 이어갔던 겁니다. 자는 늘 어려운 요구를 해도 당황하지 않는군. 소신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정약용은요, 그야말로 정조가 인정한 원픽 정조의 남자가 된 것입니다. 정조는 해결되지 않는 일, 고민이 있을 때 늘 누굴 찾았을까요? 정약용. 정약용을 찾습니다. 그런데 형조참의가 된 지 2달 만에 정약용은 정조에게 사직을 청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수없이 남에게 배척을 받아 더욱 위태롭게 되어 벼슬에 오른 지 11년 동안에 일찍이 하루도 조정에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 정약용은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상소를 올렸을까요? 아직도 그 계속 춘주교 사건. 1796년 정약용은요, 진산 사건 이후에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게 돼서 천주교를 배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천주교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번에 연루된 사람은요, 정약용의 동복형 정약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이 연루됐는데 왜 정약용이 사직을 청했을까요? 정약용은요, 형의 다음 타깃 누구다? 나다. 맞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음을 담아 정조에게 글을 올린 겁니다. 불안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신도 가족도 계속 공격받는 상황에서 정약용은 몸도 마음도 다
지친 겁니다. 정조가 계속 자신을 보호해 주느라고 애쓰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금이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 게 너무 죄송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직하겠다는 말을 들은 정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을까요? 정조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사직을 허락합니다. 정조 역시 정약용 처지를 알고요, 놔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조에게 마지막에 썼던 사직서를 보면은 눈물이 흘러서 글자가 번져서 더 이상 쓰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런 그가 정조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그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한 거네요. 서로에게 민폐가 되기 싫어서 서로를 놔준 정약용과 정조. 그렇게 정약용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1년 후 1800년 6월, 정약용은 마음이 찢어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 속에 누워있던 정조가 승하고 만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정약용은 단걸음에 한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창경궁 앞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죠. 정약용이 믿고 아끼고 사랑했던 임금 정조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고향과 한양을 오가면서 3개월간 정조의 상을 치릅니다. 그렇게 정조 사망 후 다음 왕, 정조의 아들, 당시 11살이었던 순조가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순조를 대신해서요, 정순 왕과 수렴청정을 시작하죠. 정조가 없는 새로운 조정에선 아무도 정약용을 찾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한양에서 점점 잊히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듬해인 1801년 2월 갑자기 한양에서 정약용을 찾습니다. 왜?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쪽인 것 같은데. 풀을 일이 없잖아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신유박해 1801년 신유년에 일어난 천주교 신자를 탄압한 사건. 정순 왕후를 중심으로 조선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천주교 탄압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른 거구나. 큰일이네. 그들의 목표 중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정약용이죠. 그렇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삼형제들은 사악의 뿌리가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흉인들이오니 의금부에 명을 내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바로 정약용과 그 가문이었습니다. 큰일 났네.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니까요,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 정약종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천주교 관련 물건, 책, 문서 등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몰래 움직였는데요, 아이쿠, 그 사람이 딱 적발된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정약종이 여전히 천주교를 믿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정약종은 물론 정약전, 정약용까지 세 형제가 모두 국문장에 서게 됩니다. 잡아온 이상 이제 어떻게든 정약용 입에서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이런 자백만 나오면 끝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벼랑 끝까지 몰린 정약용과 형제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문서가 발견됩니다. 정약전과 정약용이
서학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자, 이건요 셋째 형 정약종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무조건 다 가족이 천주교 믿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약용은 천주교를 안 믿어서 너무 아쉽다라고 쓴 글이 발견된 거죠. 정답. 네, 정확했습니다. 이 글은요 정약용과 정약전이 천주교도가 아니란 결정적 증거였던 겁니다. 그렇네요. 절묘하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살리겠다. 이것 때문에 산 네. 겁니다. 이후 독실한 천주교인 정약종 처형. 다행히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는요 이 편지 덕분에 천주교인이 아니라는 게 증명돼서 처형은 면합니다. 하지만 형벌은 피하지 못했죠. 정약용은요 현재 경북 포항의 장기, 정약전은 전라도 신지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요 다시 정약용에게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이번엔 정약용의 또 다른 가족이 천주교에 연루된 거예요. 이번에는요 정약용의 조카 사위 황사영이었습니다. 자, 대체 정약용의 조카 사위 황사영이 무슨 짓을 했길래 유배간 정약용이 다시 소환됐을까요? 자, 이거는요 황사영 백서라고 합니다. 황사영이란 인물이요 하얀 비단에 써내려간 글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 점같이 보이는 게 이게 전부 작게 쓴 글씨입니다. 와. 순조직이 후 대대적인 천주교밖에 시작되니까요 황사영은요 조선에서 펼쳐진 박해상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서 상황을 알리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황사영 백서는 어마어마한 파란을 몰고 옵니다. 자, 내용의 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때에 속국이 될 것을 명하여 조선을 영고탑에 소속시켜 황조의 근본이 되는 땅을 넓히십시오. 천주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조선을 청나라 속국으로 만들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네요. 어마어마한 용모. 오, 그렇죠. 이거 네. 다 뒤집히는 건데. 난리 나지. 결국 황사영은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정약용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멀리 유배를 갑니다. 정약용은 강진, 정약전은 흑산도에 안치됩니다. 어우 끝에 끝. 자, 그렇게 천주교 탄압으로 집안이 산산조각난 정약용. 정조 없는 하늘 아래가 이렇게 힘드네요. 진짜. 되게 차갑네요. 그죠. 우산이 외롭고. 없어진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정약용은 머나먼 땅 강진에서 대역죄인으로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약용은요 그동안 공부한 걸 정리하는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들 가운데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런 책들이 이 당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정약용은요 57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고향 마제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요 생전 자신의 호를 사암이라고 불러주길 바랐다고 합니다. 훗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 거긴 정조를 그리워하고 또 뜻을 제대로 못 펼친 아쉬움 또한 짙게 배어 있는 게 아닐까요?